새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구의 행정사분을 위해서 행정사 미래도로 공동대표인 이시진 행정사님과 그리고 김무현 행정사님 그리고 김종란 행정사님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일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익한 발제들이니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과 발제가 끝난 뒤에는 몇 분 선배 행정사님들께서 구의 행정사분들 환영하는 말씀을 좀 간단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의 행정사분들 상호간에 자기 소개를 하실 시간도 약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의 행정사를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는 회장을 대표로 하시는 네이버 밴드 가입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시진 공동대표님께서 행정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시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란 무엇인가는 행정사가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업무의 관점에서 행정사를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요. 특히 이제 쟁점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사 제도의 기원부터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행정사 쟁점 업무 영역,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행정사 제도의 기원. 혹시 행정사 제도 언제가 기원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손 들고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모르세요? 저는 처음부터 대소서 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저는 행정사가 되고 나서 행정사 기원이 언제일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소서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대소수가 왜 대소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행정사를 대소수라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요. 엄연히 행정사라는 명칭인데 또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아까 가톨릭대 부총장님께서 강연하시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실 가톨릭 창설자가 저희 조상님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가톨릭 창설자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조선 시대 때도 천주교 박해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조상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조상이시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의 역사도 한번 제가 그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행정사라는 명칭이 엄연히 있는데 왜 대소수라고 자꾸 그러나 알고 봤더니 대소서 세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소서 세칙이 뭐냐면 고종 황제가 1897년에 서류 작성이 서투른 사람들을 위해서 폐단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글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고종 황제가 도입을 한 건데요. 보면은 사실 저 대소서 세칙은 어제 찾았습니다. 어제 제가 찾았는데요. 13기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제1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3조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어떤 분이 이제 해석을 해서 보내주셔갖고 이제 알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법부 훈령 대서도 세칙, 법부 훈령 광무 원년 9월 4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무 원년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의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 해가 광무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광무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3개 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또 시간 관계상. 그래서 잘 해석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비록 많이 완벽한 해석은 아니시더라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해주셔서 가지고 있는 해석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13조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경시 총감부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이 이제 1910년에 멸망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경시 총감부령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대서소 세칙이 이제 경시 총감부령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15년에는 경무총감부령이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쭉 오다가 행정서사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이어져 왔다. 그래서 기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는 무엇인가 해서 기원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거를 이제 잘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근거를 찾았고, 또 이게 그러면 행정사법이라고 누가 증명을 하나요? 이거 있다고 해서 행정사법인가요? 이것도 역시 제가 국가기록원에다가 2017년도에 국가기록원이 책을 하나 발간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대서소태칙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그거를 봤더니 딱하니 법무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책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책에. 그래서 계속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국가기록원한테 제가 항의를 하죠. 그리고 또 청원을 하고. 그 결과 이제 국가기록원이 답이 왔습니다. 이거 연구해보니까 행정사의 기원이 맞다. 법무사 및 행정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정정해주겠다. 정정이 됐죠. 됐는데 한참 제가 국립도서관에 가야지 이제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안 가다가 몇 주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정 문구가 딱 삽입돼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사의 기원이 1897년이라는 그런 근거는 아마 그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분들이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까지는 못 찾겠습니다. 예, 어쨌든 옛날 대서소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행정대서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길거리에서 대서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런 사진이니까. 자, 그래서 기원을 알아봤으니까요. 예, 간단하게 쟁점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또 이 환영의 특성상 첫 합격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이 자리에서 몇 년을 했는데, 환영에는 뭐 7번째지만, 몇 년을 했는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고 보시죠?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의견 주실 분 있으십니까? 혹시 손들고 의견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근거도 없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저 의문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판례를 찾았습니다. 여러 루트를 활용해가지고 판례를 찾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데 누구든지 행정사 자격이 없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행정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성인의 판사라는 분이 유죄라는 거죠. 왜?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개를 하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개를 하고 그의 부수에서 의무로서 서비스로 자격증 국가에서 서비스로 계약서까지 작성해줘라라는 어떤 강제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중개 행위 없이 그냥 계약서 작성에 돈 벌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중개행위 없이, 그러니까 이 집을 알선해주는 행위 없이 그냥 의뢰인 있다 와서 계약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써주면 유죄가 된다. 행정사법으로 걸린다. 이것을 제가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더군요. 이런 게 있다. 네, 제가 유포했습니다. 자, 무자격자 매매계약서 작성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 포함입니다. 여기서 무자격자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도 포함됩니다. 혹시 이건 뭐 같은 내용이니까 여쭙지 않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행정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 수수료 명목으로 29,000 옛날 판례니까요. 29,760원을 받았다. 유죄. 판사 남성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무자격자 내용 증명 작성 가능할까요?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작년에는 의견 주시는 분이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인가 의견 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제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네, 의견 주시는 분 많았는데 오늘 이번엔 또 의견이 없으시네. 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법 제2조 내용증명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무사도 여기서 무자격자를 말합니다. 법무사도 무자격이죠. 불가. 무자격자, 법무사 등은 불가입니다. 자, 속기사가 하는 녹취록 작성, 행정사가 가능할까요?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속기사가 하는 녹취록 작성, 행정사가 되냐, 안 되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말씀 주시죠. 예? 예. 저희 8회 합격자시라 이미 알고 계신데. 네네네. 대상 9회 합격자님이십니다. 예.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자료 다 제가 본 겁니다. 속기사는 별다른 인허가증이 필요치 않은 업종이다.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신분증하고 2개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오세요. 그냥 해드립니다. 속기사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그것도 필요 없지만 누구나 가능한 업종으로 그냥 세무사 와서 속기사 그냥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 내줍니다. 속기사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예, 가능하고요. 무자격자가 혹시 자동차 사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무자격자가 자동차 등록 업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견 있으십니까? 여전히 없으시군요. 예, 피고인 A 행정사로부터 행정사 신고 확인증을 대여받아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 등록 대여를 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2,880만 원을 수익을 얻었다. 유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행정사 자격증 빌려가지고 했죠. 한동안 20년 정도 무자격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 하시던 분이 계세요. 사회합격자신데 그분이 이제 행정사 자격증 따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억 주고 행정사 자격증 있으면 1억 주고 행정사 자격증 사고 싶은데 드디어 땄다 행정사 자격증. 1억 주고라도 얼마나 숨어서 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500을 우습게 보시죠. 놀면서 해도. 자, 무자격자의 공장 등록 업무 가능 여부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공장 등록 관련 공장 업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고요. 자, 피고인들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공장 등록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아 그 대가로 1,770만 원 공장 등록 업무 이 정도 받나 봅니다. 교부받고 서류에 제출 대행 및 그와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유죄.
자, 무자격자가 법인 설립 업무 가능할까요?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은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막 법인 설립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제가 7년 전이죠. 행정사 3회 합격했을 때 아니 행정사가 무슨 법인 설립 업무를 하냐고 저한테 막 그래요. 이거 안 되겠네. 판례라도 좀 찾아봐야겠다. 행정사가 그 당시에는 너무 인식이 더 낮을 때죠. 7년 전이면 얼마나 낮겠어요. 지금도 인식이 많이 낮은데 7년 전에 얼마나 낮겠어요. 법인 설립 업무를 무슨 행정사가 하는 행정사 업무 아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 행정사들한테 들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일찍 합격한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행정사가 법인 설립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어이없었는데 지금 뭐 그런 분들 많이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준비해 본 건데요. 자,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300만 원 그리고 얼마 후에 700만 원 그리고 그 후에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 법인 설립이 1100만 원씩이 나갔나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 행정사가 고소장 작성 가능할까요? 이건 뭐 어느 정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아무 여쭙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는 고소장은 작성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공수처라는 것은 법무사법에는 없죠. 법무사가 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공수처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 위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각하 판결을 하면서 그 헌재가 얘기한 것이 공수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판시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맨 끝에 순서에 마련했습니다.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이, 행정사들도. 대부분 잘 모르고.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막 그 행정사분들 몇 년 경력되신 분들도 자꾸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써 공수처는 행정사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사들이 공수처를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자기들 너무 아니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행정사가 고소장 쓸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향후에 또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행정사의 노무 업무 가능 여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노무 업무? 여기 올해는 어떻게 관심이 많이 안 주시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의 노무 업무, 법제처 요건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행정 관련 서류의 작성, 노동행정법률 상담 업무,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2015년입니다. 자, 다른 법령에 정하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나 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있다면 수행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사는 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더 좀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요건에서 하나만 설명하면 또 그렇잖아요. 좀 더 깊이를 더 더해서. 자, 헌법재판소 결정 2020-187이라는 결정문이 있습니다. 제가 받았고요. 자, 여기 보면 행정사는 공인 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한 줄이면 끝나죠.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겁니다. 아까 유권에서는 법제처가 얘기한 거고 이건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뭐 더 이의를 다할 필요가 없죠.
가능합니다. 자, 그럼 더 얘기해보죠. 이것도 역시 제가 받은 건데요. 헌재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역시 헌재 판례입니다. 그 헌재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와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반 판례는 공개가 뭐 돈 내고 받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이렇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이 헌재 판례 같은 경우는 모든 판례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역시 제가 받은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저는 사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받을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 헌법의 역사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의 역사도 알고 그 인류의 역사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뭐 헌법소원 이거 아무나 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다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헌법이 흘러왔는지를 보니까 헌법소원도 이거 뭐 아무나 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아무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갑자기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그 시기를 딱 맞아가지고 제기하게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0 헌마 348이라고 이것도 역시 제가 받은 건데요. 공인 노무사가 아닌 자가 심판 대상 조항이 조한 제6호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노무사법 중에서도 제한하는 게 있고 제한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제6호 같은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고요. 이 법제처 6번에서에 더하여 헌재 결정 3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불기소 이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불기소 이유서가 뭐냐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공인노무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행정사님이 계시는데 그 행정사님께서 불기소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의 업무라는 것이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거기까지 추가했어야 되는데 추가 못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의 관세 업무 가능 여부. 혹시 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받았습니다.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넣었는데 관세 행정 관련 서류의 작성, 관세 행정 법률 상담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관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입건 해석이 있었고 그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때 법제처가 중재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어 있는 게 그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 문구가 관세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업무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 조항이 걸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6번 해석 받았더니 이 6번 해석을 거론하면서 관세사의 회장이 선거를 출마하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회장 선거에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받은 거를 언급하더라고요. 그 번호를 보니까 6번 해석 번호.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가 과맹거래 업무 가능한지 혹시 여기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과맹거래사 또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과맹거래사 가능 여부. 법제처에서는 과맹거래사 업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가맹거래사법 어디를 검토해봐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 법리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전혀 행정사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해석을 하고 또 그 당시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니들이 뭐를 하냐라는 취지로 그 잘못된 유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맹거래사를 업무를 하더라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깨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깰 방법은 마련했는데 그걸 또 실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는 제가 깰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대한법률 구조공단 유권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행정사가 사정사의 손해발생 사실 확인 업무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손해사정사 계신가요?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을 넣어서 헌재까지 갔습니다. 근데 헌재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사의 경영지도사 업무 가능 여부. 혹시 경영지도사님 계세요? 매년 있으신데 없으세요? 있으신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영지도사의 업무 가능 여부.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받았습니다.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가 아닌 자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하더라도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자, 법제처가 아까 가맹거래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된다고 또 그러거든요. 완전히 모순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옳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받을 때 헌재 결정문, 여기도 역시 제가 시기를 노렸다가 헌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넣어버리니까 법제처가 기존에는 가맹거래사 때는 안 해주다가 기준을 바꿔서 이제는 행정사 할 수 있다라고 바꾸더라고요. 모순된 논리인데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맹거래사 할 때 그 시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사 인식이 좀 낮았을 때 해가지고. 네. 넘어갑니다. 가능합니다. 자, 무자격자, 아까 말씀하셨죠? 무자격자가 무고수로 행정사 업무하면은 가능한 거 아니냐? 돈 안 받았는데 행정사법 처벌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변호사법이랑 행정사법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는요, 구성요건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수를 받고라는 취지의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전, 기타, 향은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행정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마지막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가 모든 대한민국의 법률 사무를 다 하고, 그럼 일반인들은 법률 사무 못하냐? 무조건 처벌 받아야 되는데, 이웃집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 막아놓고 이거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 헌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맞다. 변호사의 업무는 누구도 할 수 없다. 모든 법률 사무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국가가 그걸 독점시켰다, 변호사에게. 그러나 일반인이 누구 도와주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으로. 왜? 돈을 받을 것을 요한다는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돈을 받지 않고 변호사의 업무를 아무리 한들 변호사법으로 처벌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행위, 서비스라도 도와주는 행위, 그렇게 하는 것도 돈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면 변호사법으로 처벌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돈은 안 줬지만 뭐 다른 거 도와줬어.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어. 그럼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가성을 인정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밥도 함께 안 얻어먹었다. 밥 한 끼 얻어먹은 그런 것도 처벌 안 해요. 실비 정도 받았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변호사법은 돈 받을 걸 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받고 중개해주면 공인중개사법은 처벌 안 돼요. 부동산 트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공순배 변호사 아세요? 부동산 트러스트. 중개분들 많이 아실 건데 공순배 변호사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중개 업무하면서 돈 안 받았다. 돈 안 받았는데 무슨 처벌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이 그렇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거 돈 받았지 않느냐. 대가성을 인정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대가를 받았으니까 거기 대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걸 뭐 딱 잘라서 안 받았다고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돼서 변호사는 이제 중개사 업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 따거나 했겠죠. 근데 행정사는 달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근거를 제시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법제처 유권 해석을 제가 받았죠. 보수를 받지 않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이 위반될 수 있습니다라고 법제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해도 처벌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개혁을 네. 이거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가. 제가 예. 회사를 다니면서 10년 전에요. 예. 회사에서 계열사를 설립을 하면서 예. 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규 계열사의 법인을 설립을 해라. 예.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예. 직접 설립을 했거든요. 예. 직원을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행정사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되면 직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직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직원이 뭐 못한다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관계자인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행정사법에 위반될 수 있고, 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그리고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공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는 점 등을 들어서 무보수로 행정사업을 하더라도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요. 오래된 행정사들도 돈 안 받았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 근거를 법제처를 통해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예. 블로그 같은 거 열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답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가요? 질문에 답을 그것까지는 뭐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답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한 번 한 거냐, 두 번 한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한 거냐, 그런 또 차이가 있는데 그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는 뭐 적지 않지 않겠나. 정식적으로 예. 이제 오픈하기 전에 예. 블로그 같은 거 열어가지고 배움도 쌓을 겸 진도할 겸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일이지만 그냥 봉사활동으로 그냥 인터넷상에서 더군다나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조심은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걸로 고발당해서 법원 간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처벌하라는 취지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컨설팅 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경고성의 의미로 이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까지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불가합니다. 예,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넘겨주십시오. 뒤 두 칸. 예, 그 최근에 예. 노무사법이랑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신 예. 판결이 나서 처벌을 받으신 행정사님이 있다고 알고 예, 있습니다. 그게 노무사협회 측에서는 그냥 단순히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처벌을 받으신 건지 좀 알고 그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과장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뭐 행정사의 업무 영역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뭐 본인이 직접 자기 통장으로 엄청난 돈을 이제 직접 회사로부터 자기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셔가지고 그런 건데 그거는 저희 행정사 정당한 업무 영역을 많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허위 과장 광고성이 좀 큽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 행정사 같은 많이- 너무 업무에 대한 제가 그 분야에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 행정사가 노무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사님은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이냐 그분을 대리해서 서류하고 그분을 또 대리해서 그 의견까지 진술을 하고 진호인이나 준호에 의해서 또한 그 관련된 회사에서도 그분을 대리하는 것처럼 해서 돈도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어서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예, 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노무사 업무 관련돼서 일부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뭐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제출 대행까지도 되는 것인지 아니, 제출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제출 대행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일부 이런 노동관청이나 예.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데서는 내부 지침이라고 해서 제출 대행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제출 대행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업무 못 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제출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내는 것도 있지. 저도 몇 번 내봤지만 뭐 막지도 않던데 그 소송하려고 안 받으면 소송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막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서로 막더라도요. 그것은 등기우편으로 붙이면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예. 보통은 등기우편으로 내지 누가 직접 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건데 예, 행정사 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현업을 하다 보면 예, 그 업무의 경계나 영역의 그 한계 같은 것들이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의하거나 이런 어떤 그 기구라든가 조직이 협회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아서 맨날 그냥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제 보통은 행정사는 인허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직업이잖아요. 인허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동일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영역은 뭐 누구나 뭐 어떤 구애 없이 어떤 구애도 없이 변호사법의 구애도 없이 변호사랑 똑같으니까 인허가는 또 변호사랑 똑같아서 어떤 구애도 없이 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이신 행정사는 예. 우리 행정사 업무 영역 중에 예. 한국 영역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 행정사 시험 방법을 보면 예, 예, 행정사 실무법 있죠. 예, 있습니다. 비승사건 얘기하시나요? 예.
비송 사건도 제가 행정사 하고 나서 비송 사건 업무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무료로 한 건데요. 그 행정사 공부하면서 이제 과태료 사건 때문에 시험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과태료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못 써가지고 그 비송 절차도 거기서 우연히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된 게 과태료 사건이었는데 과태료 사건은 서류를 써서 넣으니까 이제 법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송으로 법원으로 갔는데 이 과태료 그러니까 비송 사건 전에 뭐 과태료 재판 전에 그 행정기관에 대해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견 진술 뭐 이런 거는 행정상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송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행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태료 재판 이런 거 과태료 나왔을 때 처분에 대해서 절차를 좀 알으라는 취지로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알아야 행정사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쓰고 그리고 예를 들어 행정사가 법인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법인 설립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조문이 있어요. 법인 설립 관련해서 임시총회 소집권이 거기 있었나? 아니 뭐 하여튼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들 하고 그저 피송 사건하고는 예? 명이 다르고 다르긴 한데 이 법인 설립과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재단법인 정당부추 사건이라든지 뭐 좀 약간 연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 처음에 우리 2013년도에 예. 이래부터 그 비송 사건을 넣었을 때문에 그 당시에 예. 그 시험 감독 기관, 시험 시행 기관 행정 안전부위 예. 그 당시에 거기서 분명히 비송 사건의 행정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분명히 영상이 보고 시험 감독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송이라는 것이 법무사의 영역입니다. 개인의 생파한도 이번에 법무사들이 대리권을 취득했어요 최근에. 근데 그게 비송 사건이에요. 등기 같은 것도 결국 비송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비송 사건은 법무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행정사들이 지금 비송 사건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사들이 비송 사건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아니 있어요. 개명하는 것도 이거 비송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없어요. 그 개명하는 거 있잖아요. 비송으로 개명이 통과된 후에 행정사가 그 관청에 신고하는 게 있어요. 뭐 이것저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행정사가 비송 사건을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들의 어떤 역할을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법원에서 하는 거 오토바이 타고 그 구청이라든가 갖다 주는 1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무는 중심 업무가 아닌 거죠 행정사에. 그러면 왜 그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저도 그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 개정을 빨리 해야겠죠. 그동안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예. 관계로 좀 일찍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분만 더 말씀하시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네, 질문 예,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예, 행정사 업무 중에 주요 업무 중에 하나 행정심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좀 약간 얘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권은 명확하게 없지만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행정심판으로 몇 억을 10억 이상 버셨을 거예요. 제가 제 1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인데, 유명하죠. 뭐, 텔레비에 여러 개 나오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죽겠다고. 서울 변호사회에서 자기를 고발했대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조인이라는 명칭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10억 이상 벌었으니까, 행정사 심판이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정심판 한 건당 300씩인가 200씩 받고 했으니까. 직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들은 몇 천만 원짜리 변호사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검사가 꼼짝도 안 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법조인이라는 명칭도 쓰고 법조인이라는 명칭 아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법조인이라는 명칭 쓰는 거 아니고 법률에 그런 것도 없고 재형법정주의에서 법조인이라는 명칭 썼다고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건 상관도 없고 그건 행정심판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이제 역시 헌법재판소로 또 올라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면 원래는 모든 자격사가 보수표를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표. 그러니까 보수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변호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국민들의 그런 어떤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1억 받으면 얼마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1990년대 말까지는 통제를 해놓습니다. 니들 정해진 돈만 받아. 이렇게.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가 아직도 보수표가 남아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는 돈을 받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법무사가 어떤 법무사가 이렇게 헌법 소원을 했어요. 아니 우리만 왜 이렇게 다른 자격사는 보수표 없는데 우리 자격사는 왜 보수표만 들어 그렇게 발목을 잡느냐. 내가 서류 작성하고 30만 원 말이 되냐? 변호사는 몇백만 원 받는데 그 소송 업무 우리 못한다. 그거 돈 받고 그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헌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무사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들은 보수를 제한시켜야 된다. 등기 업무 같은 거 이런 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국민들 짜잘한 업무들 해야 되는데 제한 안 해놓으면 국민들은 등기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걸어버렸다.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모든 자격사는 보수표가 있었다. 그러나 부당 경쟁 어떤 법률에 의해서 폐지가 됐어요. 모든 자격사가 보수가 자유화됩니다. 그러나 이제 법무사, 공인중개사 빼고요. 자유화가 되죠. 헌재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우리 행정사의 보수표도 없어졌어요. 1900년대 말에. 근데 그 보수표를 제가 어찌어찌 해서 또 찾아냅니다. 왜냐면 그 의문이 제기되니까. 행정사법 어디에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권이 없는데 왜 행정심판 어떻게 작성하냐? 행정사가 행정사 실무법에 행정사 심판법 배우는데도 그 문제가 제기되더라니까요. 좀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근거를 찾기에 또 나섰습니다. 나서다 보니까 옛날 도법에 보면은 행정사의 보수는 각 광역시도나 도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또 찾았습니다. 근데 그 조례를 법제처에 검색해보면 지금 검색하셔도 나와요. 1900년대 말까지 조례들이 쭉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은 행정심판 제도라는 것 자체가 1895년인가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소원제도였어요. 소원제도에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심판이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보수표에는 85년도 이전에는 소원이라고 나오고 85년 이후에는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표를 찾아봤더니 있었고 그리고 그 보수표를 저는 그 10억 이상을 번 행정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보수표를 직접 받아본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왜? 법에 있는데, 조례에 있는데, 검색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몇천만 원 변호사 써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한탄을 하시던 그 행정사님은 불기소를 받게 됩니다. 예. 이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자,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입 행정사가 행정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실무라는
김무현 행정사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김무현 행정사님은 그 대한행정사회 학교공무원 업무 분야교주로 활동하고 계시고 행정사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문행 행정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분당의 시내에서 행정사업통사무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 이제 뭐 이력 간단하게 썼고요.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법무법인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법무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각 행정기관 업무들을 많이 했어요. 행정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시라든가 뭐 인천광역시라든가 해서 이제 고문으로 체결돼 있어서 그 유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행정심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그 행정기관 업무를 조금 많이 이제 처리를 했었고요. 그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이제 담당 주무관이나 사무관님들 많이 만나서 이제 행정사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소개를 들어서 실장님은 왜 좀 그 독립적으로 뭔가 다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업무도 많이 아시고 이제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칭찬을 하면서 변호사님들 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행정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많이 봤죠. 이제 법원 앞에 이제 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뭐 있는 거는 알았는데 다니시면서 이제 행정사법을 정확하게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행정사법을 딱 보니까는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걸 선택해서 행정사 공부를 했고요. 거기 딱 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뭐 다른 것도 다 마음에 들지만은 그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서류 작성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권리와 의무의 작성. 다시 말하면 이제 법률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건데 변호사 업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법률 상담을 하거나 이제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건데 행정사도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저는 이제 15년 정도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보니까는 막 이제 뭔가 이제 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고 뭔가 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사건들 많이 해서 행정사건, 민사, 가사, 형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보니까 뭔가 돈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가 법무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행정사를 공부를 해서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있고 뭐 나름대로 저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뭐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박준규 행정사님도 뭐 여러 가지 뭐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이제 많이 하고 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서 뭐 네이버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다니면서 얼굴 마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본인을 브랜드화하셔야 돼요. 브랜드화. 막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 단체하시고 저는 기업인 모임만 지금 몇 개 다 떠나지 않았는데 기업인 모임만 몇 개만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남동공단 전화하는데 여기 남동공단 기업인 경영 모임에 제가 이제 총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 남동공단 기업인만 500명 있어요. 500명.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제가 보니까는 그 세무사님 계시고 뭐 법무사님 계신데 행정사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하시고 뭐 물어보고 이제 기업에 관련된 분도 하시고 또 이제 법무법인에 있다 보니까는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물어보면서 거기서 신뢰가 쌓면서 저한테 행정사 업무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의 여러 가지 이제 벤더를 저는 벤더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이제 고문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행정사님이 기업 컨설팅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많이 하지만 행정사 주 업무도 많이 하지만은 저도 기업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포커스 두고 이제 저는 이제 행정사님 저희 사무실 있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별산지 이렇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원을 씁니다. 직원을 써서 그 직원들을 제 이제 오른팔 왼팔 이럴 때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그걸 전담시킵니다. 이렇게 전담을 시켜서 그 친구들은 그것만 처리를 합니다. 전담해서 저는 이제 얼굴 마담해서 다니고 그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인허비즈, 메인비즈 해서 조달, 행정부터 그 친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사건을 따오면 저는 항상 약정서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쓰고 보내드리거나 검토한다고 해서 약정서 받아다가 자료 받아가지고 분배를 하죠. 사무직원들한테. 실장들한테 우리 실장들이 하면은 실장들이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상담도 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다 해서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많이,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많은 행정사님도 업무 처리를 하는 거 봤는데 자기만의 그런 그 롤 모델이라든가 걸 만드셔서 특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 행정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롤 모델에서 나는 어떤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업무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쭉 하고, 저는 법무법인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 자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의료, 행정, 법률 자문이라든가 의료기관 행정처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자문하면은 이게 돈이 돼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돈이 빵빵 나옵니다. 의료기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장기 요양기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뭐냐면은 자산 컨설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산. 그러니까는 우리가 업을 할 때도 돈이 많으신 분들을 저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재벌 같은 돈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컨택을 많이 합니다. 기업의 경영보임들, 이분들도 지금 거의 이제 매년 매출이 1,000억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인데. 병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 자산 설계 이런 것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전 이제 자산을 이제 자녀들한테 넘기는 거. 저희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신탁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신탁에 관심을 있어서 지금 이제 신탁에 대가 하게 된 변호사 중에서 이제 오영탁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 관련된 책도 많이 이제 읽어보고, 예, 그분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제 업무를 하는데 신탁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해서 그분도 이제 자산 설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는 행정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 법률 문서. 그래서 신탁 계약서 작성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조율을 해주고, 또 금융기관에 그걸 해서 저로 조율을 해주고 해서 이제 그분들 자산 설계를 해주는 거죠. 우리 법무사들이 이제 유언 내용 신탁이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무사들이 유언 내용 신탁 계약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행정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언 내용 신탁에서 계약서에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있을 때는 그 자산을 내가 이렇게 하고 죽었을 때는 자산을 어떻게 이제 배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설계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업무 영역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신문에도 기고 같은 거 막 쓰세요. 언론기관 있으시면은 저도 기사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것도 막 쓰고 자기를 계속 어필하셔야 돼요.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노출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을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있을 때 학교 폭력 사건을 많이 했어요. 학교 폭력 사건을 이제 많이 해서 관련해서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어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관련해서 관련된 이런 분들이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어필을 해주고, 학교 폭력 사건들도 이게 돈이 되는 사건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건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서초나 강남에 계셨던 분 이제 자산가 분들의 자녀분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내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스카이를 나온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무슨 아이비리그를 가가지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 자녀인데, 이 자녀가 작은 어떤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기부에 뭐가 기재가 됐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줄이거나 지워야 돼요. 최소한 어떤 처분이고, 이런부터 구호 처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서면사라도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지워야 돼요. 이거를. 그러려면 이분들은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적정한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적정한 돈을 받습니다. 이것도 그냥 1, 200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돈을 받고도 이걸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드리고 이제 행정심판 해야 되는 거죠.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그 앞선 단계에서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사안조사위원회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의견서 쓰고 이런 부분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산가 분들이 내 자녀의 허물이기 때문에 이제 주머니를 이제 닫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쭉 해서 움직일 때 기업과 자산가 위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행정사업을 하면서 이제 행정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체국 잘 안 가요.
우체국 참여하고 앉아서 다 해결합니다. 직원들도 쓸데없이 우체국 가지 말라 그래요. 앉아서 다 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문서 이제 하는 거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행정심판도 뭐 이제 저기다가 행정사 이제 코드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 인허가를 받은 자 이런 걸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편의상. 그래서 온라인 행정심판 하면 너무 좋은 게 전자소송 우리 알죠? 전자소송. 전자소송이 왜 좋죠? 소장도 접수도 하고 상대방 답변서도 받고 내가 없는 자료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도 여기다 서류도 답수하고 받기도 하고 입증자료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받아서 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 24 뭐 띄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저는 문서 24 되게 많이 이용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에 발송된 공문을 저거다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면 바로바로 삐뚝도 옵니다. 바로 오고 연락이 오고 담당 주무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고 얼마 전에도 이제 바로 접수해 보건복지부 접수니까 담당 주무관이 전에 행정사님 이거 접수를 했는데 뭐 한지 여쭤볼 게 있어야 해가지고 막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서 24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아까 이진 행정사님도 국민신문고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법리 연구하거나 좀 의문이 있으면은 시간 틈을 해가지고 국민신문과 유권 해석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참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법리를 이제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사실관계는 법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법리를 뽑아낼 때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들은 국민신문에 넣으면 회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관련된 사건도 제가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부모법인이 있을 때도 부동산 컨설팅 이제 이런 거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가 일을 하는 부분은 중개사가 있어야지 하는데 행정사 중개사 없어도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업무라든가 아까 이게 하나은행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컨설팅은 이거는 부르는 게 돈이에요. 이거는 어떤 개발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거 컨설팅 해주고 국토에게 이용관 법률, 도시정비법 이런 거 빠듯하게 알아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기서 이제 그 연결돼서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많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이제 온라인 포털 같은 데 보시면은 다양한 부동산 정보라든가 또 각 지자체는 일사편리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포털도 많이 이용해요. 정보공개 포털에서 그 처음에 행정심판을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것들은 그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미리 이제 밑밥을 던지죠. 속된 말로. 그래서 자료를 미리 다 받아봐요. 그리고 검토를 해서 걔네들이 그 가끔 가다가 미수해서 막 자료를 막 보내줘요. 그러면은 자료 받아보고 검토해서 그럼 자료 쭉 검토하다 보면 법리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끝까지 물어서 이제 행정심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포털도 많이 이용하고 인터넷 등기소 있고 법제처. 우리 행정사는 법제처 잘 보셔야 돼서 법리 연구를 하려면은 법제처에 수많은 법령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제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런 전자적인 어떤 장비로 해서 잘 이용하시면은 편합니다. 제가 지금 예시만 올려놨을 때 온라인 행정심판이에요. 제가 행정심판 진행한 사건들입니다. 쭉. 그래서 쭉 있죠. 여러 가지 사건, 무슨 업무정지 처분에서 모든 사건 행정심판 저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 법무법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법리 연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행정심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하고 행정심판인 것 같아요. 어떤 법률 전문가라면은 행정심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도 이제 많이 하고 행정심판도 기업에 따라도 우리 뭐 행정심판 뭐 얼마 받겠어요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변호사 보수만큼 돈 내놔요. 얼마 전에도 게임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저는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체가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서 게임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럼 게임 회사도 그 이제 게임 위원회에서 이제 행정처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이상을 주고 저한테 이제 행정 심판을 의뢰하신 분들도 있어요. 회사들이 있고 다양한 사건은 건축법 위반 관련된 사건.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무법에서 다 해본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했던 그런 어려움이 없이 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이제 처리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서 24 제가 이제 접수한 내용도 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문서가 오면은 보내고 받는 내용도 수신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보공개 포털, 제가 정보공개 쭉 첨부한 거, 토지공사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있죠, 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다 잘 보셔야 되세요.
여기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잘 보면은 우리 일이 있어요, 다. 여기에 뭐 우리 일이 뭐 이제 뭐 3,000가지 몇 가지 한다는데 업무 편람회부터 각종 서식, 각종 고시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세요. 다 보면은 여기서 돈이 될 만한 업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업무는 이런 걸 보고 개발을 하셔야지, 행정사가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세요. 뭐 행정자치부, 뭐 보훈청, 조달청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고시 같은 거 잘 보시고 지침 이런 거 내부적으로 잘 보셔야 되세요. 다 보시고 각종 서식들 다 있어요. 서식도 있고 유권 해석도 다 있습니다. 각종 업무 처리 사례 다 있습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광고하고 업무 하셔야 되세요. 각종 업무 처리하는 것들 뭐 이제 처음에 하셔가지고 업무가 없겠지만은 업무 처리한 사례는 내가 한 것처럼 이제 뭐 기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정보 제공하는 거라도 각종 업무 처리 내용들 다 올려놓으시면은 다 돈이 되고 우리 업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 홈페이지 잘 보셔야 되세요. 잘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처리. 행정심판은 대한민국에서 행정심판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천 건의 행정처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천 건 행정심판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각 부처마다. 조달청, 행정자치부, 각종 일선 지자체, 전국에 몇 개 지자체죠? 그 지자체에서 각종 행정처분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각 부처마다 도시개발과, 뭐 식품위생과, 무슨 청소년 아동과, 무슨과, 사회복지가 쏟아집니다. 그런 업무들의 여러 가지 사실 이런 행정심판을 안 하면은 처음에 행정사업을 시작하면서 행정심판을 안 한다? 그건 행정사업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할 때는 사실관계 정리, 그러니까는 뭐든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정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잘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어떤 분들은 이제 의뢰인들이 오시면은 사실관계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것도 그분들이 써오신 얘기도 이런 얘기인지 저런 얘기인지 중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되고 보니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관계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행정사법하면 이제 뭐 사실증명 확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그 내용이 제3자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내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글을 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한 필의 소설이라는 거 수필을 보면서 우리 소설 읽으시면은 막 상상이 되지 않나요? 그 장면들이? 수필을 볼 때도 막 상상이 되잖아요.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다 막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들은 처분서를 확보하셔야 돼요. 꼭 처분서. 왜냐하면 처분서를 알아야지만 무슨 관계 때문에 저런 사실관계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서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서 관련된 법률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분서를 본 다음에 처분서에 나와 있는 법조항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그 법률을 깨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입증서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의뢰인들이 자료를 이만큼 갖다 줘요. 근데 그거를 저도 법무부에 있을 때 어떤 변호사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의뢰인들이 쓰는 거 그냥 소장에다 다 붙여져 내버려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자료가 그 사건에 부메랑이 돌아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증서의 검토를 철저히 하게 되세요. 그래서 자료를 받으시면 분리를 하셔야 돼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형광펜 칠해가지고 이 자료는 뭐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지 쟁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냈을 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자료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심판할 때 쓰고 다음에 답변서 낼 때 쓰고 이런 자료를 분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할 때는 자료를 의뢰인이 준다고 한꺼번에 속단말로 다 붙여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싸움이잖아요. 싸움은 전략이 필요해요. 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패를 다 깔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들도 소장 쓸 때 다 내용 자세히 쓰나요? 안 써요,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쓰고 일만 미끼만 던져주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답변서를 본 다음에 다음 논리를 가고 다음 증거자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증 서류가 검토됐으면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을 우리 연구를 해야 돼요. 법령. 판례부터 밑에 있는 거 재결부터 관련 법률 공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저기다 적용해야 되는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안 서면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의뢰인 보내주고 의뢰인들한테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보내주고 의뢰인한테 컨펌을 받고 다시 한번 좀 수정할 거 있으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이런 대로 하시게 되면 행정심판 할 때 큰 불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사는 이제 사실확인 증명서라는 게 법에 있습니다. 행정사법 2조에 행정사를 쭉 해서 블라블라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호를 보면은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지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데 법무법인에 있다 보니까는 법무사 업무 중에 행정사가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양수금 청구 소송 사건이에요. 양수금 청구 소송. 어떤 우리 분이 행정사님 혹시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돈 갚으라고 돈을 한 3억 정도 갚으라고 이게 왔는데 제가 지금 이걸 갚아야 되나 하면서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근데 그 채권 회사들은 빚이 이제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이거를 매각을 합니다. 그 근거 법률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채권을 매각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저도 소송을 할 때 양수금 사건을 이제 곰곰이 보니까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쟁점들이 있어요. 그 쟁점들은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은 서류를 제대로 사실관계를 잘 분석을 하면은 답이 있어요, 답.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분석을 해드렸어요. 분석을 사실관계. 여기 보시면은 뭐 작성일자 몇 월 며칠. 그래서 확인해보니 양도 양수할 때 이제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지 이제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원인 서류가 없다든가 채권을 할 때 채권 명세서에다가 대상 채권 명세가 없다든가 이런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문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사실확인 증명서를 그분한테 드리면 그분은 그거 보고 이제 본인이 검토를 하십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분은 그거를 검토해서 본인이 알아서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을 그러니까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하고 사실증명서라는 거를 행정사법에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해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네, 저도 이제 여기다가 저는 관련된 법령도 찾아드려요. 이 사건의 행정사님 쟁점이 뭔가 하면은 관련 법령 판례 다 찾아드려요. 이거 확인하세요. 읽어보세요 하면은 판례 다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찾아드리고 관련된 법령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써서 드리면은 사실 확인서 해드리면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거를 참조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타법을 위반하지 않고 내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사를 하시려면 그건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인허가 업무나 뭐 인허비지 이런 부분들은 저런 지식이 필요 없지만 그 밖에 다른 업무들은 법원의 실무를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법원 실무에 관한 부분, 우리가 법원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석해서 알려드려요. 행정사에 혹시라도 이제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했어요. 행정심판은 안 됐을 때 행정소송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소송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 찾아가시죠. 그러면 신뢰가 뚝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시면 행정소송 끝난 다음에 행정소송은 이런 절차로 합니다. 관할법원의 소송을 제거하고 소장을 작성할 때는 인지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인지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소의 종류에 따라서 인지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고 관할법은 이렇게 하시고 행정소송 할 때는 행정심판하고 어떤 논리를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쭉 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내용 증명 하나 작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 돈을 놔주세요 해가지고 뭐 하시면은 이거 추후에 채권 추심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가셔야 됩니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또 얘기를 해드리죠. 채권 추심하기는 일단 내용 증명 이렇게 보내시고 그런 다음에 내용 증명 작성하고 절차는 뭐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뭐 가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노무 지식인데 행정사가 노무를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변호사가 노무사가 노무 업무를 너무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노무 공부도 되게 많이 했는데 공장 등록 각종 인허하면서 대표님들 되게 만나시죠? 대표님 만나면서 저희가 노무 업무 했다는 거를 이제 어필하게 되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노무 업무를 저한테 맡겨줘요. 우리 회사 부당이고 라고 누가 들어왔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알아서 전화를 줍니다. 명함 안에다 놓고 하게 되면 형님 노무 업무도 하시네요 하게 되면 그분들 친해서 저는 그래서 노무 업무를 괜히 홍보 안 합니다. 그냥 명함에다 놓고 만나시면서 주시면은 알아서 그분들이 보시고 왜냐면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뢰관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뢰관계 형성해서 노무식도 활용해서 노무 업무도 할 수 있다. 굳이 그거를 뭐 광고를 하셔도 되지만은 광고 안 해도 다른 공장 등록이라든가 E7 발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해보시고. 네. 아까 지금 행정심판 얘기하셔가지고 그런데 행정사가 행정심판할 수 있는 유권 해석이 이제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정사는 진정건의 질의 청원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물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의 법칙은 행정기관의 조사사건, 행정기관 대상 불복 등 관련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등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사의 업무를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바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을 확인하실 때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행위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유권 해석했습니다. 행정사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대리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고충민원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세 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행정부터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거기에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고충민원을 제기해서 대리행위를 해서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났고요. 그래서 그 또 행정사 업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이버 창에 행정사법사무소 정도 치시면은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나 이런 게 나오니까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 주시고 주변에 오셔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차 한 잔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지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김종락 행정사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행정사님은 감정평가가로서 10수년 동안 보상평가 및 재결혼 경험을 기초로 해서 토지보상 관련 업무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9회 시험에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이 행정사 자격증은 여러분한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토지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냥 간략한 이런 업무가 있고 뭐 시장 현황은 어떻고 이것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행정사 3기고 감정평가사 20기로서 감정평가사 한 13년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평가법인에 이제 큰 평가법인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좀 작은 평가법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인천지방법원 시가감정인이었고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시가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택지개발, 고속도로, 재개발, 재건축, 하천, 도로, 공원 거의 모든 보상평가를 경험해봤고 협의평가부터 수용재결, 이의재결, 그리고 증액소송, 감정평가까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제 행정사 업무를 좀 확정을 하고 있었으며 행정사로서는 안양에 있는 덕현지구, 보문 2구역, 기타 등등 여러 건을 수주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합격했을 때 그냥 딴 게 아니고 이제 행정사의 좀 매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드는 관계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선배님들 많이 만나보고 이제 쭉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보상 업무, 요건 이제 손해사정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컨설팅, 그 행정 심판, 그리고 뭐 법인 설립, 그리고 각종 인허가, 기타는 뭐 뭐 몰래 고소장은 안 되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도 계셨고, 뭐 음주운전. 그리고 저는 이제 평가사니까 사실은 저도 이 기업 컨설팅 쪽을 하고 싶은데 이쪽을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연관된 토지 보상 업무를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정도만 알고 있고 요 중에서 이제 자기와 맞는 업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변호사법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변호사법 판례에 보면 실질적 대리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까 노무사 관련돼서 처벌받은 분이 아마 실질적 대리 법리로 이제 처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변호사법 항상 조심하시고, 이제 그거와 관련 업무들은 이제 요런 기업 컨설팅 요쪽입니다. 근데 요쪽도 아마 하다 보면은 법률 자본이나 이렇게 변호사랑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쪽은 건드리진 않는데, 사실 이 토지 보상이랑 여기 손해배상 요게 또 노무사랑 또 같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요게 항상 고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토지 보상은 어떤 업무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토지 이외의 모든 그 지상에 있는 건물, 수목, 기타 등등에 관한 이의 신청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제 영업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축산 보상, 뭐 농업 보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흔치가 않으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거 외에 이제 생활보상으로 개념으로 들어가는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주정착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의 신청이 있고, 또 다섯 번째로는 그 우리 택지 개발하는데 보면은 무슨 딱지 막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주자 택지라는 게 협의자 택지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대토라는 개념으로 이제 쭉 가면은 대토 뭐 조합원 뭐지 막 그런 거 많이 붙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컨설팅 업무입니다. 요런 보통 요 정도 업무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업무를 하려면은 최소한으로 이제 좀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 절차들이나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뭐 다른 택지개발법 아니면 뭐 여러 관련된 법률이 많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확장하시면 되는데, 기본은 다 요겁니다. 다른 모든 법률에서 요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에서는 간단하게 절차는 뭐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보상을 이제 계획한 다음에 보상 협의를 하고, 이게 안 되면 시용재결 절차를 거쳐 이의재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소송의 이제 단계로 이제 진행하는 요 정도의 절차, 그리고 각 절차마다의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이나 어떤 필요한 요건들을 숙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주는 건데,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아까 이주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요건이 발생을 해야지 주는데, 이 요건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보상이 된다면은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정도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 보상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정도는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벌써 30년이 넘은 자격증이라서 여러분들이 하기엔 좀 어렵고, 저도 아직도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떤 점을 이의 신청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게 토지인데,
토지는 저희가 평가할 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합니다. 이 그 밖의 요인은 뭐냐면요. 표준지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표준지를 이제 시세화 시켜주는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표준지는 선정을 했는데 평가사가 잘 선정했냐, 그리고 이제 시점 수정을 했는데 이거 뭐 오타 없이 잘 했느냐, 그리고 이제 표준지랑 내 땅이랑 보상받는 땅이랑 이제 요인 비교치를 이제 하는데 이 요인 비교치가 이제 적정하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요인을 산정할 때 예, 적정하게 했냐, 이제 요게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내용들에는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때 이제 터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기타 뭐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제 취득비랑 이전비 둘 중에 낮은 걸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전이 불가능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비로 평가를 하는데 이때 이게 취득비를 산정할 때 적정하게 잘 산정을 했냐. 간혹가다 이제 특수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수목이라든가 이제 좀 난해한 물건들이 있는데 저희도 평가사들도 이게 참 산정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전비를 산정할 때 적정하게 이제 산정을 했냐. 이제 요거는 평가 실무와도 연관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뭐 이런 이렇게 간단한 짐들 말고 뭐 기계나 특수 장비들 이전비 산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좀 터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현장을 가게 되면 이 땅 위에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막 나무도 많고 막 많은데 무화과 막 지은 것도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가 빠졌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지, 이건 찾아내면 무조건 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올라가는 금액이 여러분의 수입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잘 안 하세요. 법무법인들은 잘 안 찾으세요. 거의 토지에 치중하시고 이렇게 요거는 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영업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영업 이익에다가 고정비 그리고 이전비 뭐 부대 비용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영업 이익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아니고 순수익을 말하는데요. 과연 이게 순수익 산정이 이제 적정하냐. 그리고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산정을 했냐. 그리고 아까 이전비 같은 경우 이전비도 잘 산정을 했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 휴업보상이나 이전보상 요거 있는데 요건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쭉 이제 뭐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뭐 이런 것들 파악이 중요한데 요런 내용들 있죠. 요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면 LH 보상 정보라고 딱 치면 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대상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누구는 어떻게 주고 하니까 요런 데서 정보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각 사업별로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요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업무를 할 때 이제 쭉 의견서를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랑 아까 그 지작물은 토지나 지작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 막 가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뢰인들이 평당 뭐 5천만 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막 써가지고 평가사들한테 주게 되면은 평가사들이 별로 그 내용을 별로 잘 안 읽어보거든요. 이런 거 잘 모르고 막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전비 같은 거. 그리고 영업보상도 이제 쭉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휴업보상이냐 이전비냐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휴업보상을 받게 되는 거랑 그냥 이사비만 받게 되는 거랑 최소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상 금액이. 그럼 여러분들 수수료가 10%라고 생각했을 때 뭐 최소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요 생활보상 이주대책 요런 것들은 이제 쭉 하고 여기서 요 협의자 택지 프리미엄이랑 이제 보상금 이제 협의자 택지 안 받고 그냥 나 이의신청해서 보상으로 받겠다. 이 차이의 그 금액 차이가 서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요즘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요거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딱 잘라가지고 당신은 요거 하세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러면은 부동산 시세도 좀 잘 아셔야겠죠. 그럼 요런 것들은 판례 그리고 이제 각종 지리 회신들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 막 치면은 뭐 물건 가격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정부, 협회, 단체에서 발간하는 뭐 가격 자료집이나 뭐 각종 통계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찾아가지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토지 보상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어떻게 받냐? 대부분 이제 착수금 얼마에 증액된 금액이 몇 프로? 아니면 딱 얼마 못 박아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요렇게는 잘 안 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법무법인도 착수금 없습니다. 다. 증액된 금액이 뭐 10%, 5%, 8% 이렇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 관련된 거 아까 협의자택지 그런 것들, 딱지 이런 것들은 한번 인정되면은 프리미엄이 뭐 3억에서 막 5억 가기 때문에 착수금 없이 인정되면은 뭐 10%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금액을 딱 설정해서 하고 요렇게 대부분 요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 아마 변호사랑 경쟁해서 거의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은 엄청 낮은 금액으로 수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보상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제 변호사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중에서도 그냥 변호사, 아니면 평가사 출신 변호사, 행정사 중에서도 그냥 행정사, 아니면 또 평가사면서 행정사 이렇게 있고 변호사들도 이 자기 평가사라고 이게 PR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내부에 또 평가사를 또 따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평가사 있대서 서로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있고 요런 변호사들의 특징은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게는 이제 수십 명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여러분들이 만약 이 업무를 하게 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액 큰 거 빼고는 없습니다. 아마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안 되면은 변호사님들은 그냥 설명회 때만 오시고 영업은 잘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명함을 함부로 못 돌립니다. 품위유지 의무 약간 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와서 막 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이제 평가사를 가진 행정사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와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서 하고 이제 기타는 이제 뭐 각종 그냥 일반 브로커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활동하고 있고 아무튼 이 시장에서는 변호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일단은 뭐 문제만 생기면 저희 나라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변호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한 10수년 됐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변호사 조직도 상당히 그 조직화가 돼가지고 영업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업무 처리까지 거의 딱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수료 좀 깎아준다고 귀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한테 맡길랜다. 요런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근데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면 이제 변호사들은 이렇게 한 구역에 가서 막 100명, 50명씩 수주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싫다. 나는 쟤들 그렇게 많이 수주하는 거 내 거 대충 해줄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해서 한 번 한 번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변호사는 이렇게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일정 수수료율 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전체를 수주하지 않는 이상은 이 수수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행정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게 대형 조직이 없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자기 그냥 금액이 크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증액에 뭐 1%, 2% 받는 분도 있고 3% 받는 분도 있고 아마 변호사는 1% 받고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수수료 측면에서 저희가 좀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도 자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무랑 같이 하거든요, 변호사들도. 저희도 충분히 뭐 세무사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나중에 또 중개사님들도 있잖아요. 거기랑 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들은 이게 좀 약간 권위의식이 계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타 자격증이랑 업무 협약을 할 때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통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준비하는 행정사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영업은 보통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부분 현장 갑니다, 일단. 현장 어떻게 가냐?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아니면 국토교통부 고시, 기타 뭐 어디 뭐 한다, 뭐 최근에 뭐 광명시흥 뭐 한다 하잖아요.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는데. 그런데 딱 뉴스 뜨자마자 바로 갑니다, 변호사 그 사무장님. 바로 가가지고 컨테이너 설치하고 막 플랜카드 다 걸고. 요게 거의 대부분 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블로그나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님 요즘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이쁘게 만들어 놓고 상위 노출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가서 우편물도 보내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요게 거의 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현장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영업하실 때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현장에 가면은 다 논밭밖에 없고 막 밭 갈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명함 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사무실 찾아가지고 그 대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이제 영업을 하면 되는데 그때 변호사들한테 많이 밀립니다. 이게 그 지식이나 이게 실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뭐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이제 뭐 명함 돌리다 보면은 또 수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거 그리고 꼭 큰 사업만 이제 수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뭐 10명 이렇게 좀 작은 사업들은 변호사들도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때 거의 우편물만 발송을 해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게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누가 또 소개시켜주고 성심성의껏 잘 해드리면 이제 뭐 이렇게 지인 소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토지보상 업무가 상당히 그 건당 수수료가 센 경우도 있고 해서 매력적인 업무인데 이게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착수금 없이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게는 뭐 1년도 넘게 걸려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버티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영업보상이나 이렇게 좀 작은 걸 계속 하시던가. 근데 영업보상조차도 수수료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변호사가 이게 이 경쟁인 게 아주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 뭐 실질적 대리의 문제,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이 토지 이게 보상 문제가 얽히면은 중간중간에 막 소송들이 막 난무합니다. 뭐 안 나가게 되면 뭐 명도 소송 막 걸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경쟁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법무사랑 뭐 협약을 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결하면 되니까 이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고 각종 법률이 다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습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보상법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법률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또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토지보상은 법률의 문제보다는 사실적인 문제가 얽힐 때가 훨씬 많습니다. 뭐 시세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도로가 뭐 몇 미터냐, 뭐 농지냐, 임야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얽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뭐 실무 교육하시는 것도 이 정도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은 평가사가 평가를 했는데 그 보상 금액이 적정하냐, 그 과정은 적정하냐, 사실 요것도 파악하는데 좀 어렵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누락된 지정물, 이게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이거 찾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만약에 등기, 뭐 토지대장, 토지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 잘 안 보고 사시잖아요, 일반인들은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연역을 추적해가지고 뭐 공법적으로 어떤 법률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대장은 어떻게 분필됐는지 이런 각종 공부 서류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 항공사진을 판독을 하거나 토지 연역을 추적해가지고 그 의견서를 쓰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지금 고부가 가치거든요.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진 않았는데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확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컨설팅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 업무보다도 훨씬 더 좀 고난이던데 그런 업무들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